근데 제가 조용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의 메인 타이틀은 안철수로 갈게요. 안철수가 하다가 마크롱을 꺼내야 되는데, 야, 물론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될 때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했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왜? 기존 정당들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아닌 사실 의회 의석 한 석도 없었죠. 네. 그 상태에서 당선됐는데 지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보니까 뭔가 벤치마킹할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뭐 국민의당 41석에 사실 당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야 그거 갖고 정치계획의 이미지로 차용하려고 하더라고. 야 놀라운 새끼 진짜. 근데 안철수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집권 후에 거의 지지율이 30% 이상을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첫 해를 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롱은 물론 이제 자기 와이프에 관련돼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24살 연상. 그리고 자기 같은 반 그부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의 엄마가 교사로 있었는데 뭐 결혼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아 사랑쟁이. 아이 그 정도 되면 사랑쟁이라고 좀 봐야지. 부럽진 않습니다. 아니 그 띠동갑을 두 번. 근데 그 마크롱은 그나마 지금 이렇게 국정을 못 이끄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원래 출신이 고등학교도 명문 나왔고요. 그다음에 파리 정치학교 나왔고, 그러니까 그랑저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무원 가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경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죠. 그러니까 공적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 개념이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도 국가를 이끈데 이렇게 실수투성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딱 한 번 한 경력밖에 없는 안철수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행정부 메커니즘을 알겠습니까? 뭐 국방의 메커니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박근혜보다 더 못한 대통령이 됐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당시. 그러니까 마크롱을 얘기했던 것은 뭐 초심이라고 붙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크롱은 노동자를 배신했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 운동을 공격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국민연금 삭감했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뭘 못하네 진보 정당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 대안을 놓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기성 정치권이 없던 사람이고 딱 그거 아니에요. 정치 혐오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기성에 있던 정당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정파를 뽑아주면 프랑스 정치가 깨끗해질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최선은 없어요. 솔직히 정치에 최선이 어딨어. 아무리 깨끗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 심하게 표현하면 차악을 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민주당이 가장 훌륭한 대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뜬금없이 이제 공국해졌잖아요. 41석을 이끌던 당수였는데 호남 쪽 빠져나가고 바른미래당이 또 그 새로운 보수당으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따라 나올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딱 한 명 권은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이미지화 차용하기 위해서 나는 마크롱 어쩌고저쩌고 기간 날마다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권은희 이미지가 안철수보다는 좋잖아요. 너무 심한 근데 욕인가요? 국민들의 60% 이상이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신비 내피셜 수도 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4.15 총선은 야당 심판을 꺼내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자의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로드맵이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명확하게 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철수의 노동정책은 뭐죠?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은 586 세력 당선을 막는 게 이게 그러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래는요.
이 안철수가 그랬잖아. 꿈을 꾸라. 그런데 뭘 꾸어? 그 꿈을 누가 실현해 줄 건데? 그러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안철수?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없잖아. 지금 없잖아, 정책이. 그러면 중서민 정책은 어떻게 내놓을 건데? 부동산 정책 어떻게 내놓을 건데? 이 로드맵을 내놔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당과 안철수는, 야당들은 어떤 로드맵도 없어. 무조건 문재인만 까면 자기들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4.15는 야당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당을 교체해야 여당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싹 깔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로 국민들이 바꾸고 나서 국회가 바뀐 적이 없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최소 과반에서 많게는 한 3분의 2 정도 밀어줘서 그래도 못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총선까지는 여러분들 민주당 찍어주시고요. 어쨌건 안철수 얘기를 쭉 가보면은 중도는 우유부단하다 이 물음표를 딱 하고, 중도는 우유부단 기득권의 이미지 조작이다. 중도가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미지 조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원론적인 토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도라는 게 뭐죠?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헤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 지금 많은 곳에서 민주당 보고 진보라는 이야기를 붙이지만은 사실은 진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수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수라고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같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딱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면 거구 쪽으로 갈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하는 중도라는 이야기는 그냥 완전히 말장난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장난을 통해서 민주당을 좌쪽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방금 박헌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제 한국적 특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그다음에 뭐 보수를 나눌 때, 근데 저는 이게 사안별로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진보주의자 하지만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자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크게 4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을 따질 때 첫 번째가 대북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러니까 노동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시각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는 아주 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수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재돼 있는데, 안철수가 마크롱을 도용한 이유는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는 우도 좌도 아니다. 본인이 야,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게 찾아왔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DJ가 실은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도 좌도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실은 그러면서 자기는 중립적인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실은 비겁한 사람이다. 기회주의자죠. 네네. 근데 아까 이제 권 PD가 이렇게 물어서 중도가 뭐야? 이렇게 물었잖아. 근데 동양의 유교 사상의 중용이 중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불교의 근본 이념이고 유교 사상의 근본 이념이 중용이거든요. 이 중용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굉장히 인간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워야 중용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용, 아까 황 작가가 얘기했잖아. 좀만 치우치면 한쪽이고 시각만 다르면 바뀌는데 어떻게 중용을 잡아? 김용 PD가 표현을 쓴 것 중에 네. 자로 잰 듯한 중립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정치적인 중도는 중용에 가깝다고 보죠. 이게 중용에 가깝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길래 중국의 선인들이 그 중용을 강조했겠어요? 근데 어렵단 말입니다. 그만큼.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는 한 80년대에서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의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좀 썼어요. 근데 미래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손에 희망을 주어줘야 돼요. 그러면 중도로 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아까 황 작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으면 국민이 수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 컨텐츠가 없으니까 뭐 해? 그러니까 나는 중도라고 해.
그렇지. 환장하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일종의 비겁한 사람들의 어. 대피 영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은 좌와 우가 있으면 가운데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봐요. 중도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정치 무관심층, 정치 혐오층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개념도 없으면서 실제로 중도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도 안철수가 새 정치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지역 감정 선동해 가지고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유한국당이나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싫은 사람들 다 모여봐. 내가 좋은 정치 보여줄게. 사실은 약장사거든요. 그렇지. 사기꾼에 가까운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 뒷말 때문에 내가 이걸 갖고 온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후손 착취 파렴치 정권이래. 경험하지 못한 비상식이래. 내가 정치인 중에 지금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새끼를 보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유한국당이 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예산 깎으면서 검역 인력 부족하고 막 이런 부분은 반성하지 않고 대처가 어쩌다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안철수가 지역 감정 따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얘가 보여주는 정치는 한 가지도 없잖아. 그렇지. 그거야. 컨텐츠가 없다는 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또 와서 갑자기 숟가락 얹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 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공통점을 하나 분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크다. 어이, 정답입니다. 박근혜 선생님 역시 저도 머리가 크니까. 정답이었어? 오. 아닙니다. 뭐냐면 응. 국민의 지지가 거의 80% 70%에 이뤘던 사람인데 가장 비천한 지지율로 떨어지는 사람 2명을 윤석열과 안철수의 공통점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후손 착취 파렴치 정권 경험하지 못한 비상식에 8년 전에 안철수가 이런 얘기 했다면 국민은 열광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8년 전에 국민들은 두 가지입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정치적 일반 이론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SNS 뭐 유튜브 이런 보급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 식견이 높아졌어요. 근데 안철수가 더 영리해요.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맞아요. 8년 전, 10년 전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공부를 그리고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를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혐오했던 이유는 안철수가 이명박한테 임명장 받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 초대받으면서 고급 식사 대접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안철수는 이 생각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이명박 딱 보고서 이런 사기꾼도 대통령을 하네? 그럼 나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당연히 이 사람보다 내 뛰어난 사람이라는 아마 자기 우월성을 거기서 확보해. 그래서 이명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놈이다. 세상에 가장 모자란 선거운동이었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면서 MB 아바타가 스스로를 만드는. 네. 아무튼 지금 안철수 씨는 그렇고요. 김종인도 들썩들썩하더만요. 그 선학규가 이제 선학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참. 그런 것보다는 네. 김종인은 언제까지 써먹을 건데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선학규가 김종인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김종인이 약간 손사리를 치던데 나는 김종인 씨는 진짜로 하기 싫다면 선학규를 만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스스로는 독자 세력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청년들 위주로 당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야. 요즘 청년이 동네 북이야? 네가 청년을 알아? 대한민국 국가에서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 4번 해본 드신 분이 청년 이야기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반문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서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만 보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 안 되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꾸려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자유한국당만 보고 있으면 아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일단 자신들도 독자적으로 선거 나갈 거라는 것을 강하게 나가줘야 지분 나누기가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안철수까지 들어와야 된다야. 황교안부터가 지금 그렇게 말을 꺼내고 있어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주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설사 간다고 해도 저는 아직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데 간다고 해도 저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좀 뭔가 어떤 컨텐츠 미래 방향성 아까 말한 무슨 검역에 관련된 그런 것도 난 방향성이라고 봐요.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렇죠. 담론이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안 제시해야죠.
새 정치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오려먹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서로 결합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좋아지지 않더라. 지지율도 안 오른다는 걸 이미 여론처럼 봤잖아요. 그 영역을 확고히 하고 총선 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나서 떨고져 나가면 정계은퇴 하는 거고, 더 하고 싶으면은 와신 상담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지들끼리 합쳐가지고 뭘 평가를 받네 많이 하고 있어. 저는 황교안이 안철수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러브콜 하는 것은 저는 가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중도에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가는 안철수를 그러니까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승민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너 우리랑 협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철수란 카드를 활용할 거다라고 지금 이용하는 거고, 야권이 유승민, 안철수 만약에 황교안 이렇게 합당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서 잃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은 황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지금 야권 통합을 주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내에서의 카리스마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 상황에 지금 남은 시간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선 주자의 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건데, 현직 검찰총장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누르고 대선 주자 2위가 됐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는 코미디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한테 윤석열이 정치인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죠.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그것 때문에라도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죠.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게 그 검찰 고위층과 청와대가 지금 정치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정말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총선에서 유력할 만큼의 당선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선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직 공무원을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발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제주지사도 선거법 위반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때 윤석열 이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그래야 되는데 하나만 같이 짚고 갈게. 음. 그러니까 저번에 갤럽에서는요, 이제 호명 여론조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신비, 황 작가, 박헌식 포함해가지고 대선 주자였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 1%가 나온 거야. 주관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를 할 때 넣어버렸지. 아예 항목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 10% 이상 빵 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지금 윤석열이 현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새끼들이라는 게 기득권 세력들이 이거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리고 유시민 빼라고 했으면 뺐어야지. 그러면 유시민은 뭐냐면 지금 우리 쪽에서 강한 지지를 갖고 있는 유시민이 별거 아니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잘하나 보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기 위한 거고 굉장히 이거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저는 일단 잠깐만요. 나온 결과니 네.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저는 윤석열의 이제 2위 대선 지지도 적합도 2위의 결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황교안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35%에 육박하는 구도로 가면 거의 그 대세론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계열 중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권 주자가 지금 대선이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권 주자가 두드러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황교안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황교안에 대해서 지지 세력이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황교안 대세론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야당의 황교안 대세론이 완전히 깨져서 황교안 자체는 지금 위태위태하게 생긴 상황이고 하나의 동아줄이 있다면 총선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건데 이러면서 무너져 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확고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한 사람인데 와서 자기들 그 야권이 또 파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딜레마를 가져서 확고하게 황교안을 그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검찰총장인 그 법무부 외청의 장이 대선 주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한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 자체가 정치 검사라는 걸 그냥 증빙하는 거예요. 현직에서 자로 잰 듯한 중립이어야 될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2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황교안한테도 데미지가 크지만 나는 윤석열의 운신의 폭도도 더 좁아진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만한 상황을 지금 비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옷 벗어야 돼요. 아, 당연히 네. 그래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순진하게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황 작가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황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분 좀 순진하게 보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이, 제가 좀 순진합니다. 예, 세계일보라는 그 매체를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이거는 황교안의 대세론이 무너졌다기보다는 황교안의 대세론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목할게요. 그 표에 보면은 네. 지금 표가 없는데 추미애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푸른 나무도 있던데. 푸른 나무는 안 보이던데. 있어, 그 누가 0.2%. 누가 배간 것 같던데. 있어. 왜 이래? 넘어가. 그래서 그 추미애 장관이 제가 본 그 대선 적합도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차차기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장관 역할 수행의 면모로 보였다. 그래서 저는 또 기대됩니다. 추미애 장관 향후 행보.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봐요. 한 6개월 있으면 내가 윤석열 이길 수 있어. 근데 이제 와, 웃겨서 그래. 웃겨서 내가 하고 싶겠으면. 아니, 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저는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일단 기존의 정서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누가 됐든.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제가 여기서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론조사다. 의도가. 그리고 예, 그런 의도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있잖아요. 악의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는 아직 대선이 엄청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선 볼 때는 진영의 합을 보면 돼요. 진영의 합. 이쪽 정치인의 합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60대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막 충격 이런 소스가 아니었고요. 아,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현직 이렇게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넣은 근데 새끼가 이제 어디가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무식한 게 새끼들. 정치 고관여층, 고관심층들한테는 이게 코미디로 보이는데 아주 무관심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언론이나 검찰이 수많은 잽을 날리면서 0.001%씩 계속 키운다. 그럼. 어떤 그런 의미로 보이는 크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약간 뽕을 맞게 되면요 검찰총장이 그러면 미친 듯이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물어뜯으면 되겠구나. 그럼 더 올라가겠네. 오늘 그래서 현직 저는 공무원들 이러면 안 되는 오늘 거야. 강남 빌딩 거기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정치 무관심층 같은 경우에는 강남 빌딩에 상당히 흥분하거든요. 그렇죠. 네, 흥분합니다. 그게. 근데 제가 뭐 첨언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예가 이해창 그 옛날 감사원장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여론조사 자체를 아니, 제가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나름 그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아니, 감사원장은 다른 잠깐만. 거야. 드디어 시간이 잠깐 됐습니다. 뭘 감사원장은 그때 이회창은 감사원장일 때 대선주자가 된 게 아니라 국무총리로 올라갈 때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싸우면서 대선주자가 된 거고. 아니 그 국가 의전설 59위를 벌써 올라가면 이 새끼 고속 출세하는 거지. 아니 이 새끼 근데- 만약에 뽕 맞아버리면 아니, 어떤 이해창- 현상이 벌어지는 심각하다니까. 이해창 후보는 그때 당시에 감사원장일 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장일 그래서-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대쪽 같은 면을 네. 보여가지고 그렇지. 그때 인기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근데 그때 타협을 대선주자는 안 아니었다고. 아, 아니었죠. 네. 자, 스탑.
아, 참. 제가 윤석열 대선 후보님 좀 축하드리고요. 아니 막판에 한 3분 정도 싸워줘야지. 잠깐만. 댓글이 좀 잠깐만, 나 뜨거운데. 지금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아, 내가 그래요? 오늘 방송을 낮방송 못했을 정도로 바빠요.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또 뭔가를 해야 돼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더 못 드리고 다음 주 또 오셔가지고 또 2박 5일을 헛발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안 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